당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일부 해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제 처에 대한 통신조회도 8분을 했습니다. 8분을 하고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4분을 했습니다. 5월 16일 2번, 창원지검에서 2번, 또 5월 22일 창원지검에서 1번, 5월 25일 창원지검에서 1번, 또 금년 4월 17일은 중앙지검에서 저희 처에 대한 통신조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제 처에 대한 통신조회도 8번이 있었습니다. 염동열 비서실장에 대한 통신조회도 8번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 출범 후에 대전지검에서도 있었고 춘천지검에도 있었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 20일까지 염동열 비서실장에 대한 통신조회도 8번이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 후에 통신조회가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마치 조지 오웰 소설의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사를 빙자해서 통신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혹도 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이 문제를 검열하게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내 수석이 전 국회의원 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자신의 통신조회 내역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통신조회 내역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어느 경제문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4년 8개월 만에 실업률이 자발적 실업률이 최고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15.9%로 올랐다고 합니다. 연말 되면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관치경제로 돌아가고 노조공화국이고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 배급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기업을 옥죄는 바람에
해외 탈출 기업이 늘어나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헌법에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정부는 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119조 1항이 자유주의 경제 질서고 2항이 국가의 최소한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119조 헌법 119조 2항을 원칙적인 사항으로 잘못 이해하고 119조 2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요하고 탈원전 정책도 아무런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곧 공론화 발표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은 선거로 당선된 정부가 마치 혁명군이냐 좌파 혁명군이냐 완장부대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를 법안을 내었다 해서 대강 살펴보니 그것은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 입맛대로 수사를 하겠다. 지금 있는 검찰청도 충견처럼 부리고 있는데 더 사납고 말 잘 듣는 맹견 한 마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법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완장부대가 설치는 그런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완장부대가 설치는 나라를 만들지 말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초 국민에게 천명한 것처럼 이번 2주차에도 우리 당은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권의 신적폐는 물론이고 노무현 전 정권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등 원조 적폐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단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과 정권에 불리한 이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천명을 했지만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가 대통령과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결정한다는 것은 헌법 무시, 국회 경시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신적폐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국감 방해 행태가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 첫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체불명의 문건을 들고 나와서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압박하는 메시지형 형태를 보였고 또 국정감사에 쏠리는 국민의 주목을 물타기 했습니다. 또 정부 청와대 캐비넷만 뒤지면 새로운 요술 램프처럼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와대 캐비넷이 요술 램프 같다는 말이 시중에는 떠돌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추미애 대표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민망한 막말로 야당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이러한 막말은 한두 번의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전국 경색을 일으킨 것이 또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집권당의 여당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는 발언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또 전면 재수사를 운운하며 세월호 사고 당시에 전직 대통령의 일정 문제를 가지고 정치 보복과 국감 물타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저는 국정감사를 물타기할 정도로 집권당이 궁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께서도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안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저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수처 안을 보면은 이번에 이 공수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통제를 받지 않는 위헌적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또 여기에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과연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이것은 전방위적인 정치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나의 추가 기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슈퍼 검찰이자 정치 보복 기관으로서 변신함으로써 저는 먼지털이식 정치 보복 수사가 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것이 공수처 문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금요일날 민주노총 산하 MBC 언론노조원들이 국회 본청의 과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불법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국회 당국이 만약 방기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불법 피켓 시위를 벌인 언론 노조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또한 이 노조원들을 소개해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이렇게 불법 피켓 시위를 사실상 유도하고 방조한 여당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한 표현의 성장론이 대표되는 제이노믹스의 성적은 참담합니다. 내수 경기가 4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내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 생산 모두가 마이너스 되는 트리플 마이너스는 4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5월까지는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일어나던 것이 8월 달에는 20만 명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 되니까 줄어든 20만 명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숫자가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년 8개월 만에 15.9%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설치한 일자리 현황판 소식이 강감합니다. 요즘 전혀 국민들께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후보 시절 성장위원회를 담당했던 국민성장 좌장을 맡았던 분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그걸 위해서 문정부가 지금 나서야 할 때다. 그래서 기업의 길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혁신성장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바로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세로 돌아가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본 궤도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내수가 이렇게 어려운데 바깥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핵개발 완성이 코앞에 와 있는 북핵 리스크, 중국의 한국 때리기, 미국의 FTA 재협상 여부, 모두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중국이 한중 통화 스와프를 재연장한 것을 놓고 마치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규제를 풀듯이 하는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중 통화 스와프는 한국 돈하고 위안화하고 간에 돈을 서로 빌려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달러가 아닙니다. 엔화가 아닙니다. 또 이 스와프는 중국이 외환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국제 결제 수단 기능이 떨어지는 위안화와의 연장이 중국이 한국의 호의적이다 하는 신호로는 볼 수 없고, 다만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수단에 불과하는 것이 외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방한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이 끊어져 있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되살리는 길이 진정한 우리 외환 위기에 대처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가만한 것은 강원랜드에 대해서 지금 취업 청탁을 했다고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문짝만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당 전현직 의원들만 마치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원래 9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설립이 되어서 그 당시에 강원도 실세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 그런 분들이 다 자기 사람을 심은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공기업이고,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현재도 실세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마치 2012년부터 우리 당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취업을 부탁한 것처럼 그때가 있고, 그 자리는 일반 정규직 시험처가 들어간 그런 자리들이 아니고 특별 케이스로 들어가서
딜러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강원도 사람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모든 기관에 적폐청산위원회, 적폐청산 조직을 만들어 놓고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만 적폐를 저지른 것처럼 그래 이야기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지고지순한 일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보복은 또다시 정치보복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리 교훈을 잘 되새기고 지금부터라도 적폐청산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든지 안 그러면은 국가안보 위기에 경제 위기에 서로 단합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된 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서 저와 함께 무제한 공개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토론해 주겠나? 네,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헌재소장은요,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당연히 임명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재판관은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헌재소장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하위에 있는 법률과 규칙을 이용하여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되고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인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 상당 기간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을 끝까지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내년 9월 임기 만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면 김희수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부동의라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신속하게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페이스북에 논리 모순적인 글을 쓰지 마시고 국민 앞에서 공개 생방송 토론을 저와 함께 하길 다시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김희수 구하기, 김희수 힘내세요, 김희수 힘내세요란 말이 SNS상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쇼만 하려 하지 마시고 왜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안 되는지를 법률 검토를 정확하게 함께 공개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 위의 대통령 절대 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문제가 이 홍위병,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 부대인 사이버불이 달빛 기사단을 동원해서 댓글 정치, 또 선동 정치, 그래서 여론 조작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나라가 되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참 앞으로 큰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또 문재인의 그런 민주당이 특정 이 지지 세력을 가지고 몇 시간이면은 이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가 여론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북한을 상대할 때는 이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정부이고 과거 정권, 죽은 권력을 상대할 때만 힘이 섰고 조직이 일사불란한 희한한 그런 정권입니다. 북한이 우리 자산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적반하장식으로 발표한 후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게 문재인 정부이고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로 국민들의 전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많은 시점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 없다고 애풀린 얘기나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스스로 국가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이기를 포기한 듯
해서 국민들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문재인 정부가 죽은 권력과의 싸움이자 국정과제 제1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받아내기를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고 모든 권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과거 권력에 관심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보다 과거 정권을 더 무서워하고 과거 정권하고만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하느냐 마느냐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마당에 전술핵 개념 등으로는 한심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소신 발언하는 국방장관을 견제하는 청와대 주사파 출신 외교안보 라인,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찾아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현 정부도 필연적으로 과거 정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과거 정권과 싸우려만 하지 말고 과거 정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국민들께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비용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직을 1년 동안이나 대행체제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또한 9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8인 체제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사법체계와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 자명함에도 자신들의 코드에 맞춰 헌법재판소를 관리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에게 수모를 겪어서 죄송하다며 입법부를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과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적폐 몰이로 연일 과거 정권 파헤치기로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부정하고 그 최일선에 대통령이 앞장서는 이런 윗선보다 더 큰 윗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운영해온 것은 도덕성과 자질, 능력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건강한 상식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을 권력과 부를 탐하는 사익 추구자들의 제물로 삼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받들고자 함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입법부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라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덕성과 능력, 자질을 갖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될 것을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 19대 국회 시작 당시 우리 당은 28명의 40대 이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이후 보궐선거 등을 통해 5명이 더 추가되어 당 전체 20% 정도가 젊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작년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그 수는 11명으로 급감했고 전체 수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지금은 분당이 돼서 그 수가 더 줄어 5%에도 못 미칩니다.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통합이라는 이슈가 대두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고 우리 당이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이 젊어져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2018 지방선거 공천은 젊은 공천이어야만 합니다. 신선한 공천이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자유한국당이 살 길이고 더 나아가선 대한민국 정통 우파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인 뒷조사 사찰하고 그리고 이미 국회가 결정된 김위수 헌법 권한 대행, 헌재 권한 대행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입법부를 밟으면 이런 정부는 독재 정권이지 민주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경남, 부산, 영남권 민심을 제가 좀 청취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 그리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야당의 정치 공세는 정권 잘 돼야 나라 잘 된다라고 하는 선의의 조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안보, 경제, 국가 전반 정책에 관해서 지금 많은 조언을 드리는데도 이 정부는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기다고 있습니다. 이 담벼락 정권입니다. 이런 민심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영남권 민심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최고의 걱정과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였다. 즉 경제에 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위기는 솔직히 지금 이제 뒷전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자유대한민국이 이게 과연 어떻게 유지되어 갈지 하는 이 안보 위기, 국민의 불안이 정말 고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정권 출범 초기에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패기만만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회의 장소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에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 힘도 없다. 우리가 안보를 주도할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금 무력감을 토로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외교 안보의 운전대를 대통령이 놔버리면은 이 대한민국은 절벽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기인한 소위 불안이 크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대통령이 이런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는가? 제가 한번 원인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권 출범 초에 제안했던 북한과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아마 받아들여질 것으로 아마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 이게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하나는 코리아 패싱 그리고 문재인 패싱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이런 국면이 아마 이런 무력감을 토로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만약에 이렇더라고 동의를 하시거나 이 원인이 사실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왜 대화를 거부하겠습니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상회담에 그런 소위 낭만적 감상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북핵을 개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했고 시간 권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화에 응하는 척 했던 것이고 이제 북핵을 손에 쥐었는데 빈손을 든 대한민국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미국과 직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미국과 직거래를 하자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깨자는 것이고 그들이 수십 년간 주장해왔던 적화 통일 노선의 길을 밟고 가자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대화를 응하게 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굳건한 동맹인 미국과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그래서 북한을 압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겁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BC 4세기의 로마의 군사 전략가도 뭐라고 했냐면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코리아 패싱 관련돼가 제가 또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일 우리 동맹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데모하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SNS에 떠도는 이 사진을 대통령께서는 이거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 백주 대낮에 벌어질 일인가. 트럼프 대통령 참수 경연대회가 자유대한민국의 백주에 버젓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지금 짓거리를 벌리고 있고 이 정부는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런 사진, 이런 내용들 대한민국의 움직임을 미 백악관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는가? 제가 일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6.25 남침 전쟁을 내전이라고 그랬대요. 6.25 전쟁 때 미국의 우리의 동맹국 미국의 젊은이들이 36,000명이 여기 와서 죽었습니다. 꽃다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 꽃다운 36,000명은 너무 나라 내전에 와가지고 목숨을 바친 겁니까?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꽃다운 생명을 바친 겁니다. 이런 글을 써주고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소위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참모들부터 즉각 교체를 해야 소위 이런 코리아 패싱 당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있나?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 가면 우리 경상도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비 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디비 쪼온다는 말은 앞뒤 순서 가리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 경상도 사람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보 위기인데도 전작권 항소하려는 거 이해 못하겠다. 경제 위기고 나라가 어려운데 탈원전 같은 이런 거를 국민공론화위원회에 붙이는 이런 정책도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국민 통합 위기를 지적을 하면서도 말은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하면서 과거 정권을 단죄하는 이런 소위 정책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 전부 다 디비 쪼는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사실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이러는 것 좋은 현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당이 집권 세력이 야당하기 참 어렵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통신조회 여부 이것은 지난 10월 13일 날 의원총회 때 의원들이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를 해보고 그것을 취합을 해달라 결과를 다시 한번 공문 형태로 해서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론노조 국감장 피켓 시위 문제 우리 법률지원단에서 지금 고발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곧바로 고발장 접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추진 관련 사항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 4번인가 4차례인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기관리센터 문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요술램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런 걸 자꾸만 우려먹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으로서 분명한 현장 조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허술하게 자기가 일했던 문건 다 놔두고 나옵니까? 정말로 그렇게 나왔다면 그 참모들 정말로 그 문제가 커요. 그렇지 않고 청와대에 있는 컴퓨터 통해서 출력한 것을 캐비넷 문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겁니다. 나는
걸핏하면 어디에서 문건이 나왔다 이러길래 적어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정무직이나 우리 일반적 공무원들이라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퇴임을 하고 짐정리도 안 하고 나왔다. 그건 나는 선뜻 믿기가 힘든 그런 겁니다. 결국은 오히려 그 컴퓨터를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청와대 문건이다. 컴퓨터 캐비넷에서 찾았다. 이렇게 하는가 아닌가? 처음부터 내 그런 의심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운영위 국감할 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